이른의 시어머니는 남편의 첫 제사상에 올릴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거짓말과 SNS 속 화려한 가족 여행 사진이었죠.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의 잔인한 계획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니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이의 빈자리가 이토록 시리게 느껴지는 날이 또 있을까요? 남편, 정태우 씨가 내 곁을 떠난 지 꼭 1년하고도 5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나는 그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대신 사무치는 그리움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죠. 특히 오늘 같은 설날 아침이면 그 빈자리는 뻥 뚫린 구멍처럼 내 마음 한가운데서 찬바람을 일으키곤 해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 고즈넉한 한옥에서 맞이하는 설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만이 이따금씩 마루를 쓸며 온기를 더해줄 뿐이었죠.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만큼은 그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아니, 그이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하늘에서라도 내 정성을 보고 흐뭇하게 웃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갈비찜은 밤새 핏물을 빼고 정성껏 양념에 재워뒀다가 아침 일찍부터 뭉근한 불에 올렸어요. 달큼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았죠. 그이는 유난히 내가 만든 갈비찜을 좋아했어요. 당신 갈비찜은 세상에서 제일이야. 부드럽고 짜지 않고 딱 좋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색색의 고운 채소들을 정갈하게 채 썰어 잡채도 만들고 삼색나물도 무쳤어요. 돌아지는 소금물에 바득바득 씻어 쓴맛을 빼고 시금치는 파릇하게 데쳐내고 고사리는 들기름에 달달 볶아냈죠. 내 손길 하나하나에 그이에 대한 그리움과 곧 찾아올 아들 내외에 대한 기다림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날 아침의 주인공인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뽀얀 사골 국물이 끓어오르자 나는 가래떡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떡이 말랑하게 떠오를 때쯤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죠. 올 한 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차례상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상 앞에 앉아 아들 민호를 기다렸어요. 하나뿐인 아들 정민호. 어릴 적엔 어찌나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하고 달려와 내 품에 안기던 아이,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속삭이던 아이였죠. 그런데 며느리 지연이를 만난 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최지연, 내 며느리는 참 반듯하고 똑 부러지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욕심도 많고 물질적인 것을 중시했죠. 나는 민호가 지연이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일 때가 많아졌고 그마저도 지연이가 옆에서 시켜서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어머니, 민호 씨 바빠서 전화 못 드렸대요. 제가 대신 안부 전해드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무적이었고 그 속에는 아주 얇고 투명한 벽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설날인데, 명절인데, 아비의 첫 제사이기도 한데 설마 오지 않으려고. 나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현관문 쪽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기다리던 초인종 소리 대신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어머니, 저희는 부산시댁에 먼저 가봐야 해서요. 끝나고 바로 갈게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전화 한 통 없이 고작이 짧은 문자 한 줄이라니. 나는 몇 번이고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용은 같았죠. 끝나고 바로 갈게요. 그 약속 하나에 나는 또다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래, 부산시댁도 중요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가를 더 챙긴다더라. 이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나는 홀로 차례를 지냈어요. 텅 빈 집안에서 저를 올리는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죠. 차례를 마치고 나는 아들 내외와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떡국을 혼자 먹었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넓은 한옥 안에는 오직 내 수저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남들은 자식들이랑 손주들이랑 북적북적하게 보낼 텐데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어요. 끝나고 바로 온다던 아들 내외는 감감무 소식이었죠. 나는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 하며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갈비찜은 몇 번이나 다시 데웠는지 몰라요. 전화라도 해볼까 망설였지만 바쁜 아이들 재촉하는 것 같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나는 무료함을 달래려 손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SNS에 자기들 사는 이야기를 다 올린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부산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내 눈을 의심했어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 속 배경은 부산이 아니었어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보이는 누가 봐도 제주도의 화려한 리조트였죠. 활짝 웃고 있는 아들 민호, 그리고 그 옆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며느리 지연이, 심지어 사돈댁 부부까지 함께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과 여유가 가득했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귀는 내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완벽한 설날 휴가. 제주도, 가족여행.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부산 시댁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비의 첫 제사보다 홀로 명절을 보낼 늙은 어미보다 그들에게는 제주도에서의 화려한 휴가가 더 중요했던 거죠. 끝나고 바로 갈게요 라는 말은 그저 귀찮은 전화를 피하기 위한,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식적인 변명에 불과했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정성껏 차렸던 차례상, 몇 번이고 데웠던 갈비찜, 아들을 기다리며 설레던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죠. 이건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었어요. 홀로 남은 나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기만이자 잔인한 배신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텅 빈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 고요한 한옥 안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내 마음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몰라요. 잠이 들려고 눈을 감으면 제주도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잔상처럼 떠올라 심장을 핥혔죠. 밥을 넘기려 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고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 넓은 한옥이 한때는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이 집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무언가 해야 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슬픔에 잠식당하기 전에 나를 일으켜 세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이가 떠난 후 차마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곳. 그곳에 가면 아직도 그의 채취가, 그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서재 문을 열자 묵은 책 냄새와 함께 그이에 대한 기억이 와락 밀려왔어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답게 서재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나는 마른 걸레를 들고 그의 낡은 책상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때가 묻은 자리를 어루만지자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허공에 대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나니 아주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 그의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낡은 만년필, 반쯤 쓰다만 노트, 빛바랜 가족 사진들, 모든 물건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지막 서랍을 닦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였어요.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무언가 작은 돌출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죠. 이상하다 싶어 손을 더 깊이 넣어 더듬어 보니 나무 판자가 살짝 들썩이는 게 아니겠어요? 조심스럽게 그 판자를 들어 올리자 서랍바닥 아래로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낡은 봉투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 봉투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남편이 남긴 무언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함께 남편의 필체가 선명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없어서 당신이 서러운 날이 오거든 우리 은행 박 부장을 찾아가게. 그 짧은 문장이 내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어요. 마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이잖아요. 서러운 날. 그래,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쪽지와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평생 거래했던 KB국민은행의 VIP 라운지로 향했죠. 박 부장님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어요. 내 얼굴이 몹시 수척해 보였는지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았죠. 나는 말없이 남편의 쪽지를 그에게 건넸어요. 쪽지를 읽은 박 부장님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은행 가장 안쪽에 있는 안전대여 금고실로 안내했죠. 회장님께서 만약을 대비해 두신 겁니다. 그가 내 손에 들린 열쇠로 금고 하나를 열자 묵직한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자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또 다른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죠.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열었어요. 혜란, 만약 민호 엄마가 당신의 자리를 잊게 만드는 날이 온다면 이 열쇠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줄 걸세. 이 집은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어.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별장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이었죠. 그곳에는 남편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아닌 오직 내 이름 이혜란 석자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모를 재산 다툼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온전한 내 소유의 재산을 따로 마련해 두었던 거죠. 가족 공동 재산이라는 애매한 이름 아래 며느리가 내 권리를 침해하려 들 때를 대비한 남편의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에요. 이 서류 한 장은 단순한 재산 증명이 아니었어요. 나를 향한 남편의 변치 않는 사랑이자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나를 위한 깊은 배려였죠. 나는 은행을 나와 곧장 강원도 평창으로 차를 몰았어요. 서울의 잿빛 풍경을 벗어나 초록빛 산들이 펼쳐지자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았죠.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지는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예쁜 전원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진으로만 보던 아담하고 예쁜 별장이 그림처럼 서 있었죠.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아늑한 온기가 나를 감쌌어요. 잘 관리된 정원과 깨끗한 실내는 마치 어제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정갈했죠. 거실 탁자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액자와 함께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곳은 온전히 당신만의 공간이야. 그들이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잊어버릴 때를 대비한 나의 마지막 사랑일세.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남편의 깊고 세심한 사랑에 대한 감동과 함께 내가 가족 안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였는지를 깨달아 버린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이 아름다운 별장은 남편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내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세상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어요. 나는 이곳에서 남편의 사랑을 무기 삼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평창의 맑은 공기 속에서 얻었던 결심은 서울의 탁한 공기를 마시자마자 희미한 먼지처럼 흩어지는 듯했어요. 종로 집으로 돌아오니 배신감의 기억이
집안 구석구석에 곰팡이처럼 피어 있는 것 같았죠. 현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홀로 지새웠던 설날의 그 시린 외로움이 다시금 나를 덮쳐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는 조용히 폭풍을 기다렸어요. 예상대로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들의 얼굴 어디에서도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긴 여행에 지친 권태로운 표정뿐이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아예 입을 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죠. 나는 차를 내어가면서도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차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며느리가 본론을 꺼내더군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면서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5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비의 첫 제사도 있고 홀로 있는 어미를 거짓말로 속여가며 떠난 여행의 끝에 그들이 내게 내민 것은 고작 돈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못 준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나는 이어서 말했죠. 설날에 오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너희를 내가 뭘 믿고 그 큰 돈을 내주겠니.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 보이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경멸이 그 얼굴에 서려 있었죠. 어머님, 고작 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요즘 부쩍 서운한 소리를 자주 하시네요. 기억도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고, 그 말이 내 심장의 가시처럼 밝혔어요.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의 서막이자 나를 향한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의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 며느리 지연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됐어요. 걱정된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들렀는데 그때마다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내가 늘 서재 책상 위에 두는 돋보기 안경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고 또 다른 날은 현관 신발장에 뒀던 열쇠 꾸러미가 거실 화분흙 속에서 나왔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내 팔을 붙잡고 안타깝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다 두셨잖아요. 정말 기억 못하세요? 큰일이네, 정말. 처음에는 내가 정말 잊어버렸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이것이 모두 며느리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종국에는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수작이었어요. 그녀의 계획은 집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나는 친척들에게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를 통해 며느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꾸 며칠 전 일도 기억 못 하세요. 라는 식으로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동네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시장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안쓰럽다는 듯 혀를 찾고 노인정 친구들은 내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눈치를 봤죠. 지연이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내 주변을 옥죄어 오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 속에서 서서히 고립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동네 어귀에 있는 고급 요양원 앞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서는 것을 봤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연이었죠. 그녀는 무언가 상담을 받고 나온 듯 손에 안내 책자를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 다친 아들 내외의 방문 틈으로 며느리의 소곤거리는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죠.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문으로 다가갔어요.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신청하려면 정신과 진단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죠?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은 잡아놨어요. 어떻게든 의사 구슬려서 진단서만 받으면 바로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집은, 네, 저희 부모님 부산에서 올라와서 사시게 하려고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성년 후견인, 요양병원, 그리고 이 집. 며칠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내가 예약한 적 없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약 확인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말살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아들 내외의 잔인한 음모였던 거예요.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어요. 공포와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죠.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안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부순 것이 내 삶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탐욕인지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될 테니.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잔인한 속삭임이 그 차가운 단어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거든요. 성년 후견인, 정신병원, 그리고 이 집을 빼앗아 자기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말까지.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손끝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주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나는 병원으로 끌려가게 될 테니까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나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지난번에는 그의 온기를 찾아 헤맸다면 이번에는 나를 지켜줄 무기를 찾기 위함이었죠.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병사였죠. 나는 남편이 남긴 오래된 일기장들을 메소디컬하게 마치 교사 시절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듯 꼼꼼하게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상, 그의 생각들 속에서 혹시 내가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몇 시간을 뒤졌을까요? 마침내 그의 마지막 일기장 거의 끝부분에서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내 아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윤 변호사와 한 실장이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 문장 아래에는 지금은 연락이 뜸해진 이웃 윤 변호사님과 이름조차 생소한 한 실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남긴 보이지 않는 방패였던 거예요.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의 금융 서류처를 뒤졌어요. 그곳에서 얼마 전에 발견했던 개인 신탁 계약서 사본을 찾아냈죠. 그때는 그저 복잡한 서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지키기 위한 철옹성처럼 느껴졌어요. 날이 밝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옆집 윤 변호사님 댁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계셨죠.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그에게 나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인자했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죠. 이런 배은망덕한. 그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본래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하지만 악용될 경우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며느리의 계획이 법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지를 강조했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법적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며 당장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외길을 걸어온 늙은 교사에게 든든한 아군이 생긴 첫 순간이었어요. 윤 변호사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다시 만난 박 부장님에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개인 신탁 계약서를 내밀었죠. 서류를 확인한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나를 조용한 VIP 상담실로 안내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께서 사모님이 압박을 받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실 때, 그때 이 신탁의 존재를 공개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금융 자산이 오직 나만을 수익자로 하여 안전하게 묶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조차도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단 1원도 손댈 수 없도록 설계된 완벽한 금융 방패였죠. 내 재정적 독립성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박 부장님은 내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직접 설치해주고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앱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앱에 로그인하여 내 이름으로 예치된 자산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나를 고립시키고 상처 줬던 그 차가운 기계가 이제는 내 자산을 통제하고 나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이 남긴 두 번째 조력자인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에 위치한 분쟁 해결 컨설팅 회사의 대표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신뢰가 갔어요. 나는 윤 변호사님과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죠.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사모님, 그건 전형적인 노인 재산 편취 시나리오군요. 그 한마디에 내가 겪었던 혼란과 자기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저 파렴치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뿐이었죠. 한 실장은 당장 내일 아침에 만나자며 그때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그녀는 며느리의 전략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했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겨준 보이지 않는 방패와 잠들어 있던 조력자들이 모두 내 곁에서 깨어났어요. 나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전쟁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꽂혀 있던 얇은 법원 등기 우편물 하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딱딱한 제목 아래에는 며느리 지연이가 청구인으로 내가 사건 본인으로 적혀 있었죠. 그 안에는 나를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와 이상 행동을 보이며 자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호가 시급한 자라고 묘사하는 거짓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받아든 내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올 것이 왔을 뿐이니까요. 그날부터 나와 내 조력자들의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어요. 한 실장님의 지휘 아래 우리는 며느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집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것은 평생을 국어 교사로 살아오며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던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한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기록이었어요. 나는 수십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계부를 써왔거든요.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산 것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내 가계부는 그 자체로 내 삶의 성실한 증거였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남겨준 주식들을 내가 직접 관리하며 얻은 수익률 보고서까지. 한 실장님은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제출할 증거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 기록들은 사모님께서 얼마나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해 오셨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 증명이었어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예약한 정신과 상담 대신 나는 한 실장님이 추천한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어요. 몇 시간에 걸친 정밀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의사는 내게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법률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담긴 공식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은 며느리가 나를 가두려 했던 치매 노인이라는 감옥의 열쇠를 부수는 망치와도 같았죠. 세 번째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한 실장님과 함께 내가 매일같이 다니던 종로, 노인복지관과 광장시장을 찾아갔어요. 내 사정을 들은 서해 교실 친구들과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나섰죠. 우리 이 선생님처럼 총명하고 고우신 분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다니 천벌을 받을 것들. 매일 아침 나랑 그렇게 시사 토론을 하시는데 그런 분이 판단력이 없다니 가당키나 한 소리요.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며느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을 막아줄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쳤어요. 한 실장님의 조언에 따라 아들 내외는 존재조차 모르는 강원도 평창의 별장을 법적으로 안전한 보호 신탁에 맡기는 절차를 밟았죠. 이는 내가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행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서울 가정법원의 차가운 법정안. 나는 한 실장님과 윤 변호사님과 함께 피고석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며느리와 내 아들 민호가 앉아 있었죠. 민호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먼저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냈어요. 몇몇 친척들의 주관적인 증언과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연출했던 몇 가지 상황들을 근거로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한 실장님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차분하고 힘있게 반격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수십 년치의 내 가계부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거래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판사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두 번째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인지능력 정상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이어서 증인석에는 내서의 교실 친구들과 시장 상인들이 차례로 앉았어요.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결같이 나의 총명함과 활발한 사회 활동에 대해 증언해 주었어요. 한 실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내 스마트폰 기록을 띄웠죠. 설날 아침 며느리가 내 전화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통화 기록과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어 올린 시간까지 선명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그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신청인은 그저 연로하신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한 실장님은 결정타를 날렸어요. 재판장님, 사건 본인은 이미 본인의 모든 금융 자산을 안전한 개인 신탁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강원도 별장 역시 최근 제3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보호 신탁으로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는 사건 본인이 누구보다 자신의 자산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정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보호가 아닌 탈취였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마지막 증인으로 윤 변호사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죠. 며칠 전 저는 피고의 며느리인 최지연 씨가 한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적만 받으면 강원도 별장부터 담보 잡아서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증언이 끝나는 순간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판사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며 판결을 내렸어요. 청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는 이례적으로 며느리를 향해 엄중하게 말했죠.
신청인의 행위는 연로한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심각한 권리 남용으로 판단된다. 다시는 이런 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망치가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어요.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나를 향해 미소 짓는 한 실장님과 윤 변호사님의 손을 잡았어요. 법정 밖 복도에는 나를 응원하기 위해 와준 시장 사람들과 노인정 친구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를 지켜준 것은 법 조항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를 믿어준 사람들, 그 따뜻한 연대가 거짓의 성을 무너뜨린 진짜 힘이었다는 것을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승리의 안도감도 잠시, 나는 텅 빈 종로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아들 내외는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었겠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탐욕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게 새겨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나는 꼭 필요한 집만 챙겨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안식처인 평창의 별장으로 향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산과들이 펼쳐진 풍경 속을 달리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평창의 별장은 여전히 고요하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죠. 나는 그곳에서 며칠을 꼬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새소리를 듣고 흙냄새를 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동안의 상처들을 조용히 씻어냈죠. 복수심도 원망도 그 고요한 자연 속에서는 부질없는 감정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조용한 별장에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어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내 아들 민호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법정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들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내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섣불리 그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네가 진심으로 네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걸로 족하다. 하지만 민호야,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 우리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와 내 아내가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다리겠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아들은 저녁도 먹지 않고 서울로 돌아갔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자가 새로 시작해야 할 관계의 첫걸음이었을지도 몰라요. 혼자 남은 별장에서 나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내게 남겨준 이 모든 것들, 이 고요한 안식처와 넉넉한 자산, 이것들이 단순히 나 혼자 편안히 살라고 주어진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승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믿어준 사람들, 함께 싸워준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렇다면 이 승리의 결과물 또한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며칠 뒤 윤 변호사님과 한 실장님, 그리고 박 부장님을 평창으로 초대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았죠. 이 별장을 나처럼 홀로 외롭게 지내거나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은 여성 노인들을 위한 주말 쉼터로 만들고 싶다고요. 법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말 동안이라도 와서 편히 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받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들은 세 사람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윤 변호사님은 쉼터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했고
한 실장님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연결해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겠다고 했죠. 박 부장님은 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조력자들이 이제는 나만의 조력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조력자가 되어준 거예요. 우리는 쉼터의 이름을 해란의 뜰이라고 지었어요.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나는 서툴지만 직접 컴퓨터를 배워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카카오톡 채널을 열어 쉼터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한때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해란의 뜰의 문을 여는 날이 왔어요. 화려한 행사는 없었지만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몇몇의 할머니들과 내 곁을 지켜준 조력자들, 그리고 나를 응원해준 동네 이웃들이 모여 조촐한 개소식을 열었죠. 나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이 공간은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방패를 비를 맞는 다른 이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커다란 우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해란의 뜰은 우리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들로 채워져 갔어요.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날 이후 내 아들 민호는 주말마다 말없이 이곳을 찾아와요. 와서 묵묵히 텃밭에 잡초를 뽑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죠. 나와 눈이 마주치면 그저 미안한 듯 웃어 보일 뿐 아직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상처가 모두 아문 것도 아니고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삶은 피어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해란의 뜰 텃밭에 새로 돋아난 파릇한 새싹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족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때로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기도 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가장 큰 힘은 파괴가 아닌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연대에 있거든요.